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2차례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을 중하게 처벌하자는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 관련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두고 18세 이하에도 방역 패스를 새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지만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4천 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종이 발견됐습니다. 인체에 침투할 때 이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서만 30개가 넘는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통해 얻은 항체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올린 가운데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를 위한 결정으로 하지만 기준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이 클 거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영국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영어권 정보 동맹체 국가들도 같은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뜻대로 안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탄광에서 불이 나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심한 연기와 폭발 가능성 때문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과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되는 추가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두 번째 음주운전을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의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네, 헌재의 이번 판단을 두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걸 포함해서 여러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검과 경찰은 헌재 판결문을 분석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럼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건지 송우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2번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점이 지나치다고 본 겁니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동의했습니다. 10년 이상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과도할 수 있다며 예시도 들었습니다. 또 과거 범죄를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해당 규정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자는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10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며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3,22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4,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 6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하루 사망자 수도 39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졌고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방역대책 발표는 미뤘습니다. 현재로서는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고령층의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고령층 감염 확산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고 의료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격론 끝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내린 결론도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60대 이상은 기본 접종 뒤 4개월, 50대는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한 이 추가 접종 간격에 각각 한두 달의 여유 기간을 주는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백신을 한 번 더 맞지 않으면 방역 패스 혜택을 없애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겁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추가 접종 시기가 다가온 연령대부터 차례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올해엔 이미 추가 접종을 하고 있거나 곧 해야 하는 고령층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추가 접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접종이기 때문에 기본 접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령층 확산세를 잡으면 가장 중요한 위중증 환자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주말 사이에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관심이었던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다시 앞당기는 등 거리 두기로 되돌아가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18세 이하는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들에 대한 방역 패스도 새롭게 적용하는 방안이 어제 논의됐는데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패스 확대가 최종 결정된다면 100명 이상의 행사장과 노래방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PC방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화성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소아청소년이 성인보다 코로나19에 더 많이 걸렸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따져봤더니 18세 이하는 99.8명입니다. 성인보다 많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성인이 4.3배 느는 동안 소아청소년은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고3은 달랐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고3은 고1, 고2 대비 유의하게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서 학생에서의 백신 접종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접종을 모두 마친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은 17.3%에 그칩니다. 학생 감염은 늘어나는데 접종률은 낮다 보니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연장이나 입시 설명회 같은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장과 노래방이 대상입니다. 청소년이 이곳에 가려면 백신 접종을 다 끝내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목욕탕이나 사우나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지 않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PC방은 마스크를 쓰고 이용하고 성인도 방역 패스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빠졌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고등학생만 먼저 적용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12세부터 한꺼번에 적용할 걸로 보입니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되거나 더 강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종이 발견됐습니다. 인체에 침투할 때 이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서만 30개가 넘는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더 잘 퍼지고 우리가 백신을 통해 얻은 항체는 더욱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코로나19 새 변이 발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달 12일부터 20일 사이 남아공과 인근 보츠나와 홍콩 등에서 수집된 80건이 넘는 샘플에서 이 변이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변이종에서는 돌연변이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Very unusual constellation of mutations. And in the spike, over 30 mutations, and between the virus, the whole genome, around 50 mutations. 아직 돌연 변이가 어떻게 작용할지 분석이 끝나진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침투할 때 이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 변이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We see a lot of mutations in the spike protein that might affect how well the virus is neutralized. 현재까지의 백신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염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A mutation, a variant of serious concern, which is now driving this spike in numbers. This invisible, enemy we are dealing with is very unpredictable. 남아공의 하루 확진자는 이달 초 100명대에서 24일 1,275명, 25일 2,465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에 현지 시간 26일 새 변이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75%이던 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시작됐던 제로금리 정책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뛰는 집값과 물가를 잡기 위한 선택인데 당장 서민들은 대출 이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걱정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소식은 대출이 있는 사람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그중에서도 수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대출 이자로 월급이 다 나갈 판이라고 한숨을 쉽니다. 오늘 또 올렸어요? 이 시기에 이자 내는 게 엄청 부담되죠. 지금 경제가 이렇게 다운돼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건 진짜 힘들죠. 어제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최고 5.2%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 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1%로 인상되면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안에 최고 6%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구나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으로 끝이 아니어서 내년엔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1, 4분기의 경제 상황에 물론 달려있겠지만 1, 4분기 인상을 저희들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를 몇 년씩 묶어놓은 고정금리 대출자보단 몇 개월 단위로 금리를 업데이트하는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현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5%가량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빚을 내 집을 산 영끌족이나 투자를 한 비투족 가운데 대출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가 2번 오르면서 가계 이자 부담이 지난해 말 대비 5조 8천억 원 늘어날 걸로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에 한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민주당 선대위에 이어서 당 조직도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짜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당 중진 몫이었던 혁신위원장 자리에는 30대 초선 의원을 내세웠는데요. 다음 주에 혁신위원회 활동이 시작이 되면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질지 혁신안들을 잇따라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고승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8살 초선 장경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장 의원은 2006년 민주당 사원봉사자로 시작해 청년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등 평균 나이 72살의 3김의 거취를 두고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젊은 얼굴로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정치개혁과제, 정당 혁신과제, 또 국민소통과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이 당내 특별기구로 혁신위원회가 설치되었고요. 혁신위는 다음 주에 출범해 앞으로 2달 동안 격주로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우선 지난 4월 보궐선거 패배를 거울 삼아 민주당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를 때 국민 여론조사 등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새 인선에 맞춰 선대위 핵심 직책을 맡았던 의원들은 용퇴를 선언했습니다.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상임총괄본부장, 박홍근 후보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민주당과 선대위를 만드는데 미랄이 되고자 우리가 먼저 선거대책위의 직을 내려놓고 후보를 대신하여 전국 곳곳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결의한 지 하루 만에 후속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이 사무총장에, 강훈식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선대위뿐 아니라 당 조직도 이 후보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파격 인사가 능사가 아니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장경태 의원도 나이만 젊을 뿐 여의도 정치 경력이 오래됐는데 혁신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새 인물들이 선대위에 전면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지금 상태로 중도와 젊은 층을 잡아올 수 있겠냐는 목소리를 20, 30대 정치인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보완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느냐. 각각 27세, 35세인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들이 당에 던진 쓴소리입니다. 선대위 인선이 퇴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7월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을 통해 선발된 대변인들입니다. 이들은 변화와 혁신이 메머드급 경륜형 선대위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9세대 정치인은 뒤로 물러나고 새 인물을 선대위 앞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청년 대변인은 비판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선대위 안을 보면 보여줄 만한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기존에 계속 봤던 분들이 또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중도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도 JTBC에 마치 인수위를 짜듯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하면 중도와 젊은 층을 잡아올 수 없다고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한길 새시대위원장, 그리고 선대위 합류가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른바 3김은 평균 나이가 72세입니다. 모두 정치 원로들입니다. 선대위 각 분야 본부장에도 주호영,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 익숙한 중진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구태 의원들의 귀환에 실망했다, 왜 과거로 회귀하느냐 등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차차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선대 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한 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또 변경도 되고 보완도 되고. JTBC 최승기입니다. 내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인 보이콧을 생각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이 나오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영미권의 정보 동맹 국가들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Sir, do you support a diplomatic boycott of the Beijing Olympics? Something we're considering. 일주일 전 미국의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 시사 발언입니다.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뒤따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전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미국의 5개 나라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입니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도 중국에 가고 싶어하는 외교관은 없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국은 어리석은 쇼라며 뜻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 되받았습니다. 中方一贯坚决反对任何将体育运动政治化、违背奥林匹克宪章精神的言行。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우려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실력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뒤 사라졌던 테니스 스타 펑사의 실종 사건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펑사이는 그 후 19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의혹과 실제 자유로운 상태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폭행 의혹을 받는 장가오리 전 부총리가 베이징 올림픽 준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 차원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도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미 간의 종전선언 문안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북한에 제안하는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는데 여야 모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채무 규모를 2조 5천억 원 줄이기로 했는데 다음 달에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입니다.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서로 5조 8천억 원 규모만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LG그룹에서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고 가장 큰 규모의 임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132명의 신임 상무 가운데는 40대가 60%를 넘었는데요. 변화와 동시에 경륜 등을 고려해서 계열사 최고 경영자는 대부분 유임이 됐습니다. 3기 신도시 2차 사전 청약 당첨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반 공급 당첨선은 청약 통장 납입액 1,770만 원이었습니다. 1,900만 원을 넘었던 1차보다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3차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8월 충북 보은 속리산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50대 지적장애인이 생전에 머물고 있던 모텔 업주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장애인 연금 등 수천만 원도 빼앗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모텔 업주를 구속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제공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11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상당 기간 구금됐고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은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 모터쇼가 서울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꿔서 오늘 개막을 합니다. 전 세계 100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첨단 전기차 새 모델을 공개하는데요.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집니다. 청계천의 밤을 밝힐 서울 빛초롱 축제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청계폭포부터 장통도까지 700m 구간에 80여 점의 다양한 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이 기획 전시실을 더 늘리고 어린이 박물관 그리고 디지털 체험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전시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도 열립니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호남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목포와 신안, 광주 등을 찾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가 오늘 다시 논의를 합니다. 어제 논의에서는 정부의 반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기온이 올라갔었는데요. 오늘은 아침 기온이 또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과 주말인 내일까지는 낮에도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어제보다 얼마나 기온이 떨어진 겁니까? 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 4도 낮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이 영하 8.9도, 서울시 사당동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이 7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부산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일요일에는 추위가 잠시 풀리겠는데요. 주말에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고 난 뒤에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12월의 첫날인 수요일부터는 다시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네, 유럽의 코로나 상황 오늘도 보겠습니다. 방역 조치를 더 강하게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선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유럽에서 10만 명이 넘는 네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 전체로는 150만 명 넘게 숨졌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새 변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영국 정부는 남아공 등 아프리카 6개 나라에 대해 여행 금지국인 레드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프랑스는 26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다시 필수가 됐고 현재 65세 이상인 부스터샷 대상을 이번 주말부터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합니다. 유럽의약품청은 5세부터 11세 아동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네, 국내 소식 중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자료가 나왔죠? 네, 올 상반기 동안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총 2억 5,674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88배에 이릅니다. 지난해 말보다 339만 제곱미터가 증가했는데요. 금액으로는 1,900억 원가량이 늘어서 총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입니다. 한국계 외국인들이 소유한 토지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과 캐나다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거나 상속했고 또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유럽인 순으로 국내 토지 보유량이 늘었고 일본인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탄광에서 불이 나서 지금 사망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5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갱내에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은 연기가 심하고 또 폭발 위험도 있어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탄광은 러시아 시베리아의 쿠즈바스 탄전에 속해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아침 8시 50분쯤 탄광 지하 250m 지점에서 시작된 불이 탄광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석탄 분말에 붙은 불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발화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 정부는 285명의 광부가 작업 중이었는데 이 가운데 239명만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피하지 못한 46명과 구조대원 6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5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피한 광부들 중에도 49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4명은 중태입니다. 29-30 человек поступили бригадами скорой помощи и бригадами ВГСЧ. Они находя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легкой степени тяжести, состоянии средней степени тяжести. 구조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Вероятность взрыва очень высока.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 приостановке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до момента уменьшения концентрации. 이번 사고는 2016년 러시아 코미 공화국 탄광에서 메탄가스 폭발로 광부 36명이 숨진 뒤 최대 규모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최악의 경우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행성 충돌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인류 최초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크기의 소행성이 시속 23,000마일 속도로 지구로 돌진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소행성에 구멍을 뚫어 핵폭탄을 장착하고 폭파시켜서 지구를 구합니다. 1998년 개봉돼 국내에서도 큰 흥행을 거둔 영화 아마겟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영화 아마겟돈을 연상시키는 역사적인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3, 2, 1.
And liftoff of the Falcon 9 and DART. 우리 시간으로 지난 24일 오후 3시 21분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이중 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을 수행할 우주선이 스페이스 X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실험명 앞글자를 따서 다트 우주선으로 이름 붙은 이 우주선은 태양 궤도를 따라 비행하다가 내년 9월 말쯤 지구에서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소행성 디모르포스와 충돌할 계획입니다. 디모르포스는 지름이 약 160m로 축구 경기장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다트 우주선은 무게 620kg의 소형차 크기인데 충돌을 통해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살짝 바꾸는 방식입니다.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가 73초 이상 바뀌면 실험은 성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사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 may be the way to save planet Earth if there's ever an inbound big asteroid that could really challenge our existence as a planet.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에서는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지름 10여 미터 정도의 운석들이 쏟아져 건물 4천여 채가 파괴됐고 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만약 운석보다 훨씬 큰 규모의 소행성 전체가 지구와 충돌한다면 더 큰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행성 충돌 실험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실험은 인간이 천체의 궤도를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과학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관측하고 혹은 이제 뭐 내리는 정도에 끝났던 우주의 전체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통제를 지도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름 160m의 이제 디모르포스에다가 무게 620kg, 그러니까 소형차 크기인 다트 우주선이 충돌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정밀 우주 비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인류의 우주 비행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도 있고요. 문제는 이런 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를 계기로 우주 기술 경쟁이 가속화하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영화 아마겟돈 내용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아마겟돈처럼 소행성에 핵폭탄을 설치해서 폭파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행성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살짝 밀어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핵폭탄을 장치하려면은 그 소행성에 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크기도 커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그 장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의 목적이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지 소행성 제거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핵폭탄을 우주 공간에서 폭발시키면은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그 소행성이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면은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도 이제 확률이 아무래도 커지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은 물론 이제 뭐 지구와의 충돌이 임박하거나 이제 그 궤도 변경이 어려울 만큼 그 크기가 클 때는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그 실험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네, 지난 2013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운석 충돌도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과거 공룡의 멸종이 소행성 충돌 때문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지구와 근접해 있는 소행성들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충돌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6,600만 년 전 그 지질학적으로 이제 백악기 팔레오기 대량 절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공룡을 비롯한 수많은 동식물이 동시에 멸종을 했습니다. 이게 그 원인의 하나로 지름 10km의 이제 소행성 충돌이라는 가설이 있고요. 그 아까 나온 그는 별개로 이제 1908년에 시베리아 중부 퉁구스강 인근에 그 거대한 구멍을 만들고 인근 타이가 지대에 대형 화재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원인의 하나로 이제 40m 운석 충돌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지구도 완전히 이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그 나사가 98년 이후로 지구에 근접하는 소행성을 탐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킬로미터, 4,800만 킬로미터 범위 내에 네. 소행성이 2만 7천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매년 1,500개 이상을 이제 추가로 발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발견한 것 중에는 앞으로 100년 안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큰 건 없습니다만은 발견하지 못한 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지금 발견한 거는 절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은 항상 있고 이런 이제 과학을 바탕으로 이런 이제 소행성의 위험에 우리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막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다트 우주선은 내년 9월 26일에서 10월 1일 사이 소행성 디모르포스와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 약 10일 전 우주선과 분리되는 초소형 인공위성이 충돌 영상을 촬영해 지구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행성의 궤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계산해 실험 성공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행성 충돌에 대비하는 인류의 첫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약 10개월 뒤에 나올 결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기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트를 직접 만든 미국의 한 유튜버가 사람들을 모아서 실제로 이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파리에서도 또 뉴욕에서도 따라한 이 게임. 주연 배우는 물론 선생님, 딱지 한 판 치시겠습니까? 햄스터까지 2달 전 나온 이 드라마는 세계 곳곳에서 숱한 패러디를 낳았습니다. 이런 장면까지 보게 됐습니다. 초록색 운동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아슬아슬한 게임을 이어갑니다. 참가자가 움찔하자 몸에 붙어있는 작은 장치가 터집니다. 1번 참가자, 노인의 뒷모습도 그대로입니다. 달고나를 혀로 핥아 녹이기도 하고 이거 뒤에서 녹이면 돼. 라이터로 바늘을 달구는 편법도 시도합니다. 10명이 한 팀을 이루는 줄다리기 게임을 앞두고는 영입 경쟁을 벌이고 징검다리를 건널 땐 서로 눈치 게임을 합니다. 마지막 관문은 낯선 오징어 게임 대신 의자 뺏기. 끝까지 살아남은 79번 참가자가 45만 6천 달러, 5억 4천만 원 넘는 상금을 받아갔습니다. 미국의 한 인기 유튜버가 마련한 게임으로 얼굴이 360도 돌아가는 영희 인형부터 알록달록한 세트장까지 직접 깎고 칠해 만들었습니다. 23억 원 넘는 제작비를 마련하려고 티셔츠를 판매하며 모금 활동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이 현실판 오징어 게임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2,5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또 한 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식지 않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새로 나온 드라마 지옥도 공개 첫 주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는데 연상호 감독은 예상 밖의 인기에 당황스럽다며 한국 드라마가 10수년 전부터 쌓아온 신뢰가 최근 들어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을 포함해서 중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이 7도, 대전 10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는 추위가 잠시 풀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비나 눈이 내린 뒤 중반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